금융위기라는 큰 거대한 풍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그 바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일본은 아주 심각해. 환차손만 50%. 일본 주식시장은 완벽하게 무너져요. 지금 중국 경제는 이미 금융위기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조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6% 넘어갔어야 했어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달러 가까이 가 있어야 한다고요. 못 간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딱 하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실패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당연히 성장률은 일본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나 내년쯤에는 세계적인 금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성장률 어떻게 돼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성장률 마이너스 가요. 경제 공부 좀 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주식 투자도 실패. 일단 경제학 배웠던 거 다 잊으세요. 삼성, 하이닉스, SK, 현대기아차 등등 우리 대기업들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소기업들 엄청 잘 나가요. 우리 화장품 지금 K뷰티로 유명하잖아요. 관세 붙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더 잘 팔리는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 우리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한류의 힘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극복한 사례가 한 번 있잖아요.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잖아요. 중국이 우리 핸드폰, TV, 전자제품들 각종 악소문을 퍼뜨려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를 했어요. 관련 업계들 어떻게 했어요? 중국 시장이 위축되니까 다른 시장 개청했잖아요.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정책 당국이고 경제학자들만 걱정해요. 아니에요. 현실은 반대잖아요. 한류 힘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6% 넘어갔어야 했어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달러 가까이 가 있어야 한다고요. 못 간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딱 하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실패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당연히 성장률은 일본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정부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라. 그러면 경제는 살아난다. 우리나라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성장률은 지금 당장에도 6% 이상 가요. 그건 또 왜 그렇겠어요? 환율이 매년 10% 떨어져서 한 5년 후에 한 40% 떨어졌다고 쳐봐요.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국제금융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40% 이상 벌 수 있잖아요. 국제금융자본은 당연히 환차익을 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또 유동성이 풍부해야 돼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무슨 일부터 제일 벌어져요? 주식시장부터 호조를 보여요. 부동산 시장도 강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생산, 고용, 투자 이런 경제활동이 왕성해져요.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맨날 그런 얘기예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물론 수출은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수출 증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내수가 충분히 성장하고 있을 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두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피든 무게든지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든 매출 총액이든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 안팎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뭐냐? 내수예요. 환율이 상승해서 수출이 제 아무리 늘어도 설령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GDP의 90%에 이르는 내수가 부진해지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면 내수는 환율이 오를 때 확장될 것인지 아니면 내릴 때 확장될 것인지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GDP의 90%를 차지하니까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 확장이 돼요. 주요 자원들이 전부 다 수입해 오잖아요. 중간재 시설재도 수입해 오잖아요. 소비재도 수입해 오잖아요. 이거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생산 비용이 계속 떨어지죠. 그럼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생산 비용이 떨어지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기업의 이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경수가 그렇게 호전이 되면 기업은 생산 늘리기 위해서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경제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GDP의 90%를 차지하는 내수를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게 하면 되겠다. 답 나왔잖아요. 지금 당장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해야 돼요. 물론 환율이 지나치게 빨리 떨어지면 안 돼요. 환율이 1년에 한 100원씩 정도 떨어지는 게 바람직해요. 그렇게만 간다면 우리나라는 설령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서 우리나라를 덮쳐와도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익 노리고 국내에 들어온다니까요.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그럼 금융위기가 진행하면서 일으키는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내요. 금융이 무난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요. 제가 세계 경제에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에 덮쳐오면 큰일 난다고 우려하면서도 그 방법이 있으니까 다소 유한을 지금 삼고 있어요. 경제 번영을 누리는 나라의 경제 정책을 따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도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였어요.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했어요. 1990년 들어서면서부터 성장률이 갑자기 높아져요.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인 현재 가치로 거기에 오른 뒤에도 연평균 성장률이 11년 동안 13.6%인가를 기록을 해요. 우리나라 연평균 10% 성장한다는 다 미쳤다 그러겠죠. 아일랜드는 해냈어요.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훨씬 불리해요. 국내 시장도 적죠. 젊은 사람들도 해외로 이민 다 떠나서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거기다가 유럽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송비도 엄청 많이 들죠. 그런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됐어요. 고령화, 저출산 다 다를 게 아니잖아요. 아일랜드 더 심각했잖아요. 그럼 아일랜드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는지를 먼저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상수직자 해외로 지금 유출시키고 있잖아요. 해외 투자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소득이 국내에 들어오면 내수가 확장되고 이효수가 커질 거 아니에요. 성장률이 높아져요. 경제 번영을 누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증가하죠. 우리나라도 아일랜드를 따라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외국 소득이 국내에 들어와야 돼.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 해외 투자보다 더 많아져야 돼.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경제정책 실패를 배제하면 KDI나 우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성장률 전망치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경제라는 게 순조롭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나 내년쯤에는 세계적인 금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성장률 어떻게 돼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성장률 마이너스 가요. 경제가 이렇게 급변할 때는 KDI든 한국은행이든 우리 정부든 다른 경제학자든 경제 전망 맞아떨어진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랬었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도 그랬었고 격차가 심지어 10% 이상 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의 경제 예측 모델이 틀렸단 말이에요. 소득 감소로 성장률 예측하는 거 제발 좀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경제 정책이 성장률을 낮출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할 정책들은 다 배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후에 그런 전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성장률을 낮췄던 정책들, 고환율 정책, 재정 팽창, 저금리 정책, 통화 완화 정책 이런 등등의 정책을 반대로 펼치면 우리 성장률은 금방 높아져요. 경제하고 반대로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했던 나라들이 지금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잖아요. 미국, 대만이 대표적이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그리 가야지. 우리 환율도 달러에다 맞춰도 돼요. 달러보다 더 강세를 유지해도 된단 말이에요. 올해도 지금 경상수 육지가 1,000억 달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율 당장에 10% 이상 떨어뜨려도 경상수지 그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잖아요. 환율을 떨어뜨려 가는 게 지금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가장 첩경이에요. 경제 공부 좀 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주식 타도 실패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경제학이 틀려서 그래요. 가격 이론?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공전한다는 걸 몰라요. 현재의 가격 이론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가격 결정 못해요. 가격의 변동만을 결정을 해요.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 올라요. 변동이죠. 가격이 오른다는 거.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은 떨어져요. 이것도 변동이란 말이에요. 변동만을 결정을 해요. 결정 원리가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가격 이론에 입각해서 주식 투자를 하든 혹은 다른 경제 활동을 하든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경제학 배웠던 거 다 잊으세요. 경제 지표 중심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스스로 그려보시라고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주식 그래프를 종목별로든지 아니면 주가 지수든지 최소한도 3, 40년 아니면 50년치 그래프를 스스로 그려보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하다 보면 경제에서 어떤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치기 어려우시면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조사 통계올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통계편에 주요 경제 지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표를 보시면 어디로 가겠다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에요. 직접 경험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간접 경험 많이 하셔야 돼요. 과거에 경제사의 사례들 이거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제가 쓴 경제병리학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최근에 제가 쓴 한국경제 대전환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 경제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제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계속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예요. 외국인 투자는 어떤 경우에 우리 이 주식을 매수하겠어요? 어떤 경우에 매도하는 것을 봐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총액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요. 거래가 활발한 활성 주식은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던지면 주가지수는 떨어져요. 순매수를 시작하면 주가지수는 올라가요. 외국인이 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우리 이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잘 나갈 때 그때는 우리 주식 매수해요. 또 다른 경우는 성장률이 높을 경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성장률이 높으면 기업의 경영수익이 호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GDP가 부가가치니까 부가가치는 기업의 경상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률이 높아질 때 외국인은 우리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금리는 아주 낮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 안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뭐냐? 환율이에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은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식을 순매수를 해요. 주식 투자 수익 이외에 환차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주식을 순매수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순매도 쳐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가 수익률 PER은 12에 불과해요. 미국의 절반도 안 돼요. 정상적인 수준이 18에서 20 정도 돼요. 이게 주식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지금 우리 주가지수 얼마까지 올라가야 정상이겠어요? 5천 넘어가야 정상이에요. 그래도 PER이 18 밑이에요. 그럼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국내 주식 투자자든 외국 주식 투자자 매수하려고 할 건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 중에서도 환율 동향을 유심히 살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성장률 높아져요. 그럼 기업하시는 분들은 투자해도 돼요. 고용해도 돼요. 환율이 올라가면 포기하셔야 돼요. 경기가 하강할 때 투자 늘려봐요. 고용 늘려봐요. 기업 망하는 수도 있어요. 일단요, 주식 투자 하시려면 이것 먼저 아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큰 변동을 한다. 광기, 패닉, 붕괴, 장기 정체의 과정을 거친다. 광기는 평균적으로 3, 4년 지속이 되고 패닉과 붕괴는 각각 반년에서 1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장기 정체가 한 5, 6년 지속이 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주가지수 그래프를 한 50년 거 그려보세요. 그럼 대충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치할 거예요.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일치해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 언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변에서 너도 나도 주식 얘기하시면 주식 투자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주식시장이 피크에 왔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호황이
왔다고 생각할 때 주식 투자를 해요. 그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때예요. 이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큰 실패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뉴턴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식 투자에도 대가했어요. 상당한 재산을 모았어요. 타이밍 좋게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도 1년 이상 상승하니까 추격 매수 들어갔어요. 추격 매수 들어가자마자 폭락을 했어요.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날려요. 제발 그런 일은 여러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라 있잖아요.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위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절호의 기회가 와요. 우리 한번 겪었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는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98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주식이는 폭락했잖아요. 근데 98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커지면서 외환보이고 고갈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 수십 배 벌었어요. 위기가 크면 클수록, 재앙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는 더 절호의 기회가 와요.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기다릴 때예요. 되도록이면 현금을 되도록이면 많이 쌓아야 돼.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해요.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 돈 많이 벌었죠. 3, 4만 달러 하다가 지금 10만 달러 넘어간 적 있잖아요. 3, 4만 달러대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서너 배 다 벌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상화폐 투자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다 기름 붓는 사람들이 가상화폐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가상화폐가 장차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가상화폐 가격 매일같이 큰 폭으로 등락하잖아요. 1년에도 수십 배씩 등락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경우 상점의 가격표는 매일매일 바꿔달아야 돼요. 판매,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고요.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 대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가상화폐는 엄밀히 따져서 도박장의 도박 코인과 같아요. 도박장에서는 도박 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하잖아요. 가상화폐는 그 거래소에서만 화폐 가치가 있어요. 그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1세대 투자자들 1달러도 안 됐던 때에 투자했던 분들 떼돈 벌었어요. 근데 지금 1세대 투자자들 주변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2세대 투자자들 2, 3천 달러 대에서 수만 달러 갔을 때 그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한때 큰 부를 이뤘지만 다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상화폐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시니어들이 지금 이 나이에 큰 재산을 잃으면 그거 어떻게 복구해요? 시니어가 주의할 것은 실패하지 않을 일이에요. 큰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거의 사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10% 이상인 데는 쳐다보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재산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이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 한 번의 기회가 내게 마지막으로 올 수도 있다는 그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셔야지 무리하시게 되면 자칫 재앙을 맞을 수도 있어요. 나이 먹어서 무슨 다른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큰 돈을 벌겠어요. 지금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되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잡으시라고요.